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캐서린 캐첨 지음, 정준형 옮김. 도솔. 2. 기억에 놀라운 속임수. 헤일 목사. 지금은 이상한 시기입니다. 어둠의 힘이 이 마을을 무시무시하게 덮치고 있음을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도처에 산재하니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서 밀러 크루서블.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고의로 꾸민 부정한 거짓이기보다 지속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현실적인 신화일 때가 대단히 많다. 존 F. 케네디. 나는 기억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심리학자로서 25년 동안 연구를 하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책과 기고문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며 회의에 참석하고 강연을 해왔다. 내 연구 이력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기억의 왜곡, 인지의 정보 처리 개념화, 오정보 효과, 사후 정보에 의한 기억의 변형과 같은 제목의 논문들로 채워져 있다. 나는 기억의 수능성에 관한 권위자로 인정받은 덕분에 배심원들이 목격자의 증언과 지목,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를 믿느냐의 한 개인의 명운이 달린 수많은 재판에서 증언을 해왔다. 증언석에 선 나는 학자로서의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분필과 지우개로 끊임없이 썼다 지웠다 하는 변화무쌍한 칠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외부의 영향에 쉽게 좌우되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배심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애쓴다. 취지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한다. 우리 마음이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기억은 그 물에 뒤섞여 들어가는 한 스푼의 우유라고 보고요. 모든 성인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뿌연 수많은 기억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거기서 물과 우유를 따로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비유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기억이 마치 코드화된 컴퓨터 디스크나 서랍에 고이 모셔둔 빳빳한 서류철처럼 우리 뇌의 특정 부위에 존재한다는 흔한 해석을 뒤집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기억은 인출되기를 기다리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속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 기억은 붙잡을 수 있는 무엇이라기보다는 구름이나 수증기에 더 가깝다. 과학자들은 영이나 영혼 같은 말의 사용을 꺼리기는 하지만 나는 기억이 물적인 실체보다는 영적인 실체에 더 가깝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억은 바람이나 숨이나 증기처럼 존재하지만 만지려 하면 흐릿하게 사라져 버린다. 기억에 대한 이런 식의 견해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인간은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에 애착을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된 사람, 장소,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구성하고 정의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기억이 꿈과 상상에 뒤섞여 들어가는 우유입자와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는 체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진실이라 여기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억일 뿐이며 그 기억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경우가 드물기에 진실은 사실상 불가해한 것이라고 그 누가 믿고 싶겠는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속임수, 마술 같은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실제 하는 것, 물질적인 것을 다루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발을 디디고 설 대지를 추구한다. 나 자신의 역사라는 부드러운 토양 속으로 굵은 뿌리들을 내리뻗으며 진실이라 불리는 무언가로 간직하고 싶어 한다. 모호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나는 내 연구에 대한 거부감 뒤에 존재하는 편견과 두려움을 안다. 저 사람이 그랬어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목격자를 사람들이 왜 믿고 싶어 하는지도 이해한다. 과거를 소유할 필요성, 즉 자기 자신의 진실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과거가 발 아래 흩어지는 모래이기보다는 단단하고 확고한 땅이기를 원하는 내 나름의 이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억의 놀라운 속임수, 즉 암시의 크레용으로 과거의 희미한 부분에 색을 입히면서 기억의 낡은 부분을 더 밝게 빛나고 더 깔끔하게 보이는 새 것으로 주저없이 바꾸는 기억의 성질은 거듭 나를 놀라게 한다. 나는 20년 이상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며 사람들의 기억을 주물러 왔다. 존재하지도 않는 깨진 컵과 녹음기를 기억해 내게 했고, 말끔하게 면도한 남자를 콧수염 난 남자로, 직모를 곱슬머리로, 정지 표지를 양보 표지로, 망치를 드라이버로 기억하게 만들기도 했다. 건물 하나 없는 시골 풍경 속의 헛간처럼 크고 눈에 띄는 무언가를 집어넣어 기억하게도 만들었다. 심지어 존재한 적도 없는 인물이나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믿게 만드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기억을 심는 일도 가능했다. 내 연구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해석하는 비디오 레코더 모델에서 사실과 허구가 창조적으로 뒤섞인 것으로 이해하는 재구성 모델로 기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일조해 왔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어느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도 했다. 새로운 연구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내 연구가 기억 형성에 대한 경이감과 신비감을 고취시키고 기억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여기는 태도의 건전한 회의를 품게 만들기만을 바라면서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비를 따오고 강연을 다니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내 삶은 180도 달라졌다. MPD, 다중인격장애, DID, 해리성 정체장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SRA, 사탄 숭배의식의 아동학대, DSM-IV,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편람 같은 약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는 나를 보며 동료 학자들은 걱정하고 기막혀 한다. 나는 항의 메일에 답하고 빠르게 불어나며 저기를 키워가는 비판 세력에 맞서 내 연구를 옹호하느라 고군분투한다. 내 페미니스트 친구들은 나를 변절자라고 부른다. 동료 교수들도 내가 과학적 방법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의심한다. 대책 없이 어질러진 내 사무실 한쪽 구석에 연구비 신청서가 쌓여가는 동안 나는 더없이 고약한 죄목으로 고발당한 낯선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의 내밀한 문제를 부탁하며 감정에 북받친 장문의 편지를 보내온다. 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관해 꼭 알아야겠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곧바로 드러내준다. 남편이 8개월간의 간암 투병 끝에 죽기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은 이렇게 썼다. 제 막내딸 38세. 이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저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요. 저는 75세에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남성은 이렇게 썼다. 유년기와 10대 때 제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49세의 제 딸이 저를 상대로 $600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28세인 딸이 4년 전 느닷없이
저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메릴랜드의 한 여성은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3개월 된 자신을 강간했고 어머니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을 거듭 강간했으며 오빠 둘 중 한 명도 줄곧 자신을 강간했다는 겁니다.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가 마치 딴 사람으로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캐나다의 한 여성은 이렇게 썼다. 저희는 정상적인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가족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한 남성은 이렇게 썼다. 막내 아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하나로 2주간의 집중 카운슬링 과정을 거치고 나더니 얼마 안 있어 저와 제 아내가 자신을 성추행했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성추행 당하는 것을 묵인했다며 저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들은 거품처럼 떠오르는 허황된 기억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이 같은 수많은 사연은 모두 성인이 된 남성 혹은 여성이 인생 문제에 도움을 구하고자 심리치료사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각각의 사연은 심리치료 도중 되찾은 어린 시절의 성추행 기억, 치료를 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과 관련된 것이며 산산조각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편지를 서류철에 정리한 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뎌낼까? 이 문제는 내가 하는 일과 어떻게 관련되나? 어떻게 시간을 내어 이들의 요구를 답할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들 묻는다. 저희 같은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연구를 알고 계시나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식을 가진 가족을 도와줄 만한 지원 단체가 있을까요? 이런 거짓 기억 현상을 다룬 자료가 있습니까? 누굴 찾아가야 하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나는 시간을 바꾸기 힘든 엄격한 현실이라고 생각했었다. 저널에 실린 논문 읽는데 1시간, 리뷰 쓰는데 3시간, 세미나 참석에 1시간 반, 회의에 사흘, 재판에 이틀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듯이 그러나 이제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호소들에 얽매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만일 내 삶이 지금처럼 될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극도로 흥분하여 걸어오는 전화와 눈물 젖은 고백, 음모에 대한 편집증적 생각, 가학적인 성추행, 고문, 심지어 살인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에 파묻힐 것을 알았다면 안전한 연구실 안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을까? 아니,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나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페이소스에 필적하는 격정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대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면성 트랜스, 가학적인 제2, 피의 재물을 다룬 이야기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메데이아, 햄릿, 맥베스, 리어 왕이 그렇듯이 오이디푸스가 오늘날에 이런 무대에 등장한다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페리스 목사, 존 프락터, 아비게일 윌리엄스 등 크루소블의 무대인 셰일럼에서 고발하고 고발당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카를 융이 이러한 근신상간, 정욕, 금지된 욕망의 이야기들을 대한다면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을 것이다.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고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언제나 비관론자였던 헤겔도 이렇게 말했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20세기 말이라는 특정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미 다른 문화, 다른 시대에도 존재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따라다니며 괴롭혀온 문제들을 또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중대한 질문은 현대 심리치료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 축소되었다.
많은 치료사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왜 지금과 같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내라고 부추긴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기억과 잃어버린 기억들 속에서 삶의 진실 찾기를 계속해 나간다. 잃어버린 기억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억압이라 불리는 이상한 심리적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억압이라는 개념은 마음의 어떤 능력을 전제로 한다. 억압 개념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경험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도록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몇 개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 마음의 대처 능력이 개선되면 가라앉아 있던 억압된 기억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를 수 있고 고대 두루마리 문서를 문자 그대로 공들여 해석하듯이 떠오른 기억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억압을 믿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적 기억이 안전하게 묻혀있는 동안에도 그 기억과 함께 묻힌 감정은 의식적인 삶 속으로 배어나와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고 자아감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그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 파묻힌 기억을 발굴해내야 한다고 말한다. 오직 과거의 어두운 진실과 대면하는 일을 거쳐야만 이해하고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회의론자들은 기억의 재구성적 성질을 강조하며 확증을 요구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증거 없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나는 기억을 연구하는 사람이며 회의론자다. 하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내가 신중하게 해나가는 과학적 연구보다도 또 내가 억압 개념의 열렬한 신봉자들과 주고받을 그 어떤 논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억압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드라마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 다시 말해 현실이 본래 상징적인 곳, 이미지가 경험과 감정의 연금술에 의해 기억으로 변하는 곳,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